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또 나와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원한 한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한 주를 또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거장께서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거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주시장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김상호 대표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루 만에 네. 날씨가 많이 틀려졌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거의 가을에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네. 날씨로 바뀌었는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하늘이 하루 만에 가을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선선해졌고, 그러니까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았잖아요. 이 바람에 8월 달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셨다면 그냥 다 날려버리시고 주식 관련해서도 좀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봤던 가장 중요한 한 이틀 만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월 이후에 주가의 반등폭을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네. 왜 2월 이후를 중요하게 보냐면 바로 2월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었단 말이죠. 외국인이요. 예, 2월, 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죠. 그 네. 6, 7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2월 저점 대비 코스피의 주가가 11%, 그다음에 코스닥의 주가가 12%를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네. 거의 10%대에 초반에 다 올랐잖아요. 둘 다 지금 10%대로. 네. 그동안에 그러면 그 오르는 동안에 그 수급의 주체는 누구였냐는 거죠. 그건 이제 바로 외국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서부터의 사이클은 또 살짝 바뀌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걸 누가 받아내고 있냐면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기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네. 그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잖아요. 추세가 바뀔 때는 그냥 안 바뀌거든요. 바뀔 듯, 줄 듯,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이 사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팔고 그게 이제 며칠간 한 1, 2주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항상 시장은 어떤 식의 수급의 변화가 오냐면 외국인들이 우선 매도하고 저점을 거의 기관들이 잡아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 시장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먼저 이제 들어와서 저점을 잡아내고 첫 번째 상승을 일으키고 그러고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구간. 마지막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수급을 받아내는 그런 형국이 항상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먹는 투자자가 바로 외국인들이 항상 되는 거죠. 저점에 잡아서 조금 파는 듯 하다가 그대로 들고 있단 말이죠. 가장 기관들이 먼저 끌어올리는 들어오니까 까지 다 먹게 되고. 네. 그러니까 0에서 100을 본다면 얘네들은 그 100을 다 먹고, 0에서 한 80을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한 40 정도를 먹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한 20 정도 남은 것, 그 이제 먹다가 물리고 막 이렇게 되는 그렇게 네네.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밑밥에 걸렸어. 그러니까 개인, 우리 투자자분, 이 시청자분들 그 개인이 되시면 안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한테는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면 이제 큰 흐름에서 한번 수급의 주체가 바뀔 공산이 있다. 오늘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데 아무도 아마 이렇게 수급을 이야기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뭐 오늘까지는 외국인, 내일서부터 기관, 그 다음부터 개인 이렇게 딱 하루하루 문자를 그렇죠. 딱 짜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수급이라는 게. 네. 될 듯 말 듯 줄 듯 마다 그러다가 또 외국인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제 조짐이 일단은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고 대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죠. 조짐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기관들이 수익 내고자 들어오면 분명히 8월 달에 매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8월 달에 기관들이 좀 길게 본다면 7월 달서부터 기관들이 매집한 종목들 이걸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9월, 10월, 11월, 12월에 수익을 대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살짝 조정이 들어왔어요. 코스피가 2주간, 코스닥이 한 4주 정도 조정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조정을 저는 끝난 이게 이제 완전히 고점 찍고 조정이 푹 꺾이는 조정이다.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는 조정이다. 그러면 저는 현금화하라 그래요. 뭐 50%든 100%든. 근데 지금은 그런 조정이 아니에요.
뭐 플랫 조정이 되든 조금 뭐 여기서 지수상으로 뭐 3%, 뭐 5% 더 이상 그렇게 빠진 조정이 아니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정 내에서는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 그 정도 조정에서는.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3% 조정받더라도 어떤 종목들은 1% 미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조정이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현금을 뭐 과하게 해서 저는 단타로 다시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잘못 잡을 공산이 크다. 판 자리보다 사는 자리가 오히려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팔아서 밑에 사야 수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0,000원에 팔고 9,000원에 사야 수익이 나는 거였죠. 근데 10,000원에 팔고 11,000원에 사면 10% 까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공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냐면 제가 한미약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우려를 범했단 말이죠. 2005년도 말, 뭐 2006년도 먹고 들어갔단 말이죠. 20% 30% 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걔가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주가가 얼마 가냐면은 10배를 가요. 2015년 연말에 비해서. 불과 한 해 만에. 엄청났죠. 1000%가 네. 오르는 네. 거예요. 그럼 저는 20% 30% 먹었더라도 기분이 대단히 나쁜 거죠. 그때 시장은 어땠냐면 시장은 플랫이었거든요.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포트 내의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한두 종목은 분명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을 담갔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수급의 주체가 바뀔 공산이 있으니 그걸 좀 체크해내고 그것도 같이 이제 보자.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상호 대표님께서 뭐 한 주간 지금 보시니까 뭐 수급 사이클 얘기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요. 네네. 또 뭐 조정에 흔들리지 말자는 네. 말씀까지 또 네네.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야정호 대표님께서 이제 네.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부글부글 끓는다고. 네. 그렇죠.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시가총액 1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0등 안에 있는 기업들의 그 수익률을 봤을 때 삼성전자 하나를 끌어올리는데 나머지 거의 8, 90개를 다 죽여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가 드디어 머리를 맞냐 안 맞냐예요. 그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잔치가 끝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우리나라한테. 위험한 신호로 보시는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 이러면 저 인간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네. 삼성 어느 상황에서든지 지수가 대세를 가기 위해서는 3개에서 4개의 업종이 연합을 해서 움직여요. 연합을 해서 예, 대세 상승에는 항상 하나의 종목이라든지 하나의 위치만 가지고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합주가지수를 대세 상승적인 측면으로 3,000원 가든 4,000원 가고 싶다면은 삼성전자를 중심한 IT 업종 전체하고 반도체 업종하고 최소한 증권주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번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 이후 증권주는 아직 작살이 나셨어요. 증권주의 상승이 죽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대세 상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대세 상승이 존재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증권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권사의 영업이익이 활발하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증권사가 작살이 나고 증권사의 주가들이 작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세 상승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느 나라든 간에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상승을 가는데 증권주가 터져나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대신 바로미터가 바로 증권사거든요. 2011년도에 보시면은 증권사들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삼성증권 하나만 딱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밑에 달달거리다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도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불꽃놀이를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냐. 네.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야정호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련해서 뭐 결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두들겨 팬 거 보면은 152만 원에서 168만 원 사이에서 두들겨 팬 게 거의 80만 주예요. 그런데 대세 상승을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놈이 미친놈들인가? 이걸 다 기관들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기관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관들한테 가서 증권사 갔다 뭐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겼다 뭐 다 거덜이 났겠지만 걔네들이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기관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다 맡긴 돈 계속 들어오는 펀드 자금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물타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돈 찾아가면 또 거기서 손실나도 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실력이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면 165만 원에서 삼성전자 이렇게 받아낼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168도를 제시한 건 맞아요, 저도. 근데 거기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봐서는 안 될 자리를 봤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진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마지막에 시간이 돼서 더 할 말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주식을 게시판에다 올리시면서 존경하는 전문가님 제 보유 종목 얼마인데 이렇게 하실 분은 주식에 손 떼시는 게 좋겠다. 네, 조금 더 주의하자는 말씀 하셨고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 뭐 주목할 만한 부분 없을까요? 그다음에 뭐 오늘 연준 의장에서 백발마녀의 네. 백발마녀요. 백발마녀라고 그러는데 백발마녀의 오늘 네네. 만찬 성상에서 또 이게 토킹 어바웃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하는데, 저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의 지표 굉장히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도 지금 금리 인상의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렁거리고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얼마 정도를 할 것이냐예요. 0.25냐, 0.5냐. 만약에 얘네들이 올 연말까지 해서 두 타임으로 갈 때면 0.25, 0.25 갈 수도 있겠지만 12월을 건너뛰겠다 그러면 0.5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0.25 하고 하면 0.5가 되죠. 아니면 12월 가서 지표가 더 좋아지면은 0.5로 할 수 있는 바로 1% 올라가는 4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0.25에서 그렇죠. 네. 두 번을 갖다 0.25 한 번 하고 0.5를 해가지고 1% 만들어가게 되면 금리가 4배가 뛰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짜리 금리가 4%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충격이 뭐 결코 적진 않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그걸 대비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들겨 패고 보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금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해보는 거장의 대화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율 전쟁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너도 나도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이 요새 정말 많이 들립니다. 야종호 대표님, 네.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 환율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각 기업들의 실적 상황이라든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가장 지표로 삼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 보통 시장의 자율에 맡기긴 하지만 중국은 예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고 다른 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자율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시장 경제의 자율 경쟁이기 때문에 돈 넣고 돈 먹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돈 있어요. 넣고 돈 먹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전 세계가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화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게 달러잖아요. 그죠? 달러에다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소프트로 들어가는 게 유로화와 엔화, 그다음에 위안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금 근데 미국이 지금 경기 회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를 계속 약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신흥국 시장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니까 한국보다는 선진국이나 이런 신흥국들 이런 쪽에보다는 선진국 쪽에 자금이 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막 튀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2012 기본은 이 환율의 되게 중요성은 우리가 볼 때 2010년 전후로 해서부터 그 기폭제가 더 강화되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선진국 통화 가치가 낮추기 위한 그 2010년 이후부터는 달러의 약세화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엔화의 약세.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약세 기준으로 전부 다 가면서 자국의 보호,
보호무역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이 전제 같은 상황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1980년대부터 네. 시작했는데 플라자 합의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플라자 합의요? 예, 플라자에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저기 옛날에 살아계셨던 분 지금 저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어우,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사진이에요. 그래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에도 G5가 모여서 환율을 우리 서로 간에 조절을 하자죠. 거물들이 모였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했던 게 프라자 합의예요. 근데 그것이 깨졌죠, 이제. 1999년, 8년도 들어오면서 그게 깨지면서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이때부터 달러화를 약하게 만들자 이런 말이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저때 합의된 게 이제 달러화를 기본 정책 상황으로 삼고 각 나라에 따라 엔화라든지 프랑스화라든지 뭐 파운드화라든지 이걸 조절해서 맞추자 이렇게 했는데 이해득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갖게 되는 거죠. 무역 적자를 갖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미국이 삐지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한테 뭐 환율 조작국이니 어쩌니 하면서 보복무역도 하는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이 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기본 메커니즘은. 아무래도 가치가 낮아야지만 수출이 서로 간에 네.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협정을 이 5명에서 맺었지만은 결국에는 신사협정이고 지금 나발이고 없이 지금 지들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가세하면서 6개국이 지금 환율 전쟁을 하는데 유럽은 이제 나중에 유로화가 되면서 하나의 통화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유로화, 위안화, 엔화, 그 다음에 달러 4개의 돈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플라자 합의에 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발생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IMF로 갔던 부분도 있고요. IMF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이제 플라자 합의에 의한대로하면 우리나라가 IMF 갈 수가 없죠. 환율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가 치명상을 받으면서 아웃돼 버리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 좀 더 하면 이제 뭐 2007년도도 2010년도도 그때 그랬고요. 2008년도 그때도. 그래서 결국은 환율의 영향권에 의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했던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환율과 그 수출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97년에 IMF 얘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또 IMF만이 아니라 2007년에 또 키코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호 대표님께서 또 설명. 아픈 기억이죠. 근데 벌써 거의 10년이 지났다 그죠. 근데 한 1, 2년 전 일 있던 것처럼 생생해요. 그때 기업들 지금 우리 그 코스닥 기업들 다 그때 쓰러진 기업들도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 수십 개가 당했죠. 겨우 지금 살아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때 키코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무려 500개예요. 500개. 아,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많은, 그러니까 네. 이게 사회 문제 됐던 거고 은행권에까지 피해가 은행권이 잘못한 건데 결국 은행이 피해를 입게 되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발등을 은행도 결국 지 발등을 찍은 꼴이 되는 거죠. 여기 은행에서 판매를 네. 했으니까 키코를. 키코 사태 그러니까 발단이 어떻게 은행에서 될까요? 뭐 판매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 결국에는 이게 환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한 회째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엔화로 은행은 해버린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 믿고 들어갔던 건데 기업들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은행에서 판매할 때 그 수수료 등을 사실 뭐 은행은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해치 차원으로 했다면 그냥 막 팔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걸 제대로 됐던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이해를 사실 은행도 그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환율은 결국에 돈과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싸움. 그러니까 주식은 틀려요. 그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서 가져가면 된다 그러지만 환율은 돈의 힘에서 그 밀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또 힘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은행이 통제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또 믿게끔 했던 게 근본적인 잘못이었죠.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은 사실 환해지에 그 수단이 별로 없어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환해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단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키코라는 환해지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냐면은 2007년도 말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에 환해지로, 그림이 잘 나왔네요. 환율이 2015년, 6년도에 어떻게 되냐면은 일정 부분에 갇혀 있죠. 저 파란 색깔이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당 1,050원에 있던 주가가 환율이 1,000원 미만대로 내가지고 일정 포에 갇히잖아요. 900원에 1,000원대. 그럼 요 안에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키코에 가입을 하면, 쉽게 말하면. 근데 그때 당시는 키코 판매를 했지만 가입을 얼마 안 했죠.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요? 그렇죠. 네. 2005년도, 6년도, 7년도 3분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번 기업은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소문에 이제 괜찮다, 돈 번다. 뭐 예를 들어 대표자들, 뭐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서 밥 먹다가 술 먹다가 야, 근데 뭐 키코란 거 했는데 돈 좀 괜찮은 괜찮더라. 짭짤해. 네. 가와 이러 좀 수입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007년도 연말서부터 2018년도 연초까지 판매 급증이 일어나요. 급증이. 꼭 그렇게 몰리게 되면 뭔가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주식 거죠. 고점 잡는 거라. 네. 주식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의 일이 심리라는 게 네.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세요. 부동산도 그렇죠. 뭐 어디에 그렇죠. 뭐가 땅값이 오를 거다 그러면 우르르 가지고 밤새도록 똑같아요. 줄 서가지고 청약하고 청약률이 10대 2몇이나 이렇게 하고 또 삼성전자 뭐 160 돌파하는 그렇죠. 한계전가 우르르 또 들어가고 몰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게 몰래 주는 거예요. 그게. 일정 부분에 갇혀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그렇죠. 그 키코라는 상품이 네. 환해지 상품이니까 저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1,050원 넘으면 주는 900원에서 1,000원대에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이제 1,000원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손실 만회를 이 이상은 안 갈. 예를 들어 이제 1,100원에 왔단 말이죠. 1,200원 넘으면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손실 만회하려면 돈을 좀 더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냥 손실 안 날 것 같아. 손실 난 상태에서 돈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환율이 얼마 가냐면은 1,650원, 1,550원? 900원 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1650원. 1,650원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은행도 나자빠져. 키코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때 완전히 그냥 뭐 폭락을 했다. 네. 기업들도 파산했어요. 파산하는 파산을 기업들이 했죠. 여럿 나오게 되죠. 아. 저것 때문에.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지 일은 잘 되는데 키코 때문에 파산한 기업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의 뭐 거꾸로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그렇죠. 기업들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게 환율이라는 게 돈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싹 몰려 들어오는 게 보이면 이거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요. 야, 알겠습니다. 또 이런 피해가 있었고요. 그거를 네. 읽어내지 못했던 것. 그거는 이제 기업들의 문제도 그러니까 물론 있었겠지만. 조지 소로스가 저걸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네. 공격 들어갔다가 환율 공격 들어갔다가 수익이 좀 났었죠. 근데 이번에는 위안화 공격 들어갔다 실패했어요. 그렇기 항상 때문에- 성공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그 유명한 사람 당연 성공을 못 파운드화 하는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자유경제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통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위안화는 조지 소로스가 실패한 이유가 위안화 공격을 들어갔었어요. 위안화 공격 들어가서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위안화라는 걸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중국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통제를 때문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커니즘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이든지 그렇지만은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지만은 돈이 몰리는 곳에는 분명히 한 것은 그만큼 희생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을 들어가면서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은 분명히 이제 환율에 대한 이 문제점, 그러니까 사실 돈이 가는 곳은 어디나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안전할 것 같다, 집 뭐 안 내릴 것 같다, 내렸잖아요. 이건 충격이 더 크죠. 집은 안 내릴 줄 알고 주식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집은 안 내릴 거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집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대출 끼고 사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내년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저는 네.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돈이 몰리는 것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고 네. 판매자도 이거는 산 사람도 인지를 해야 되지만 판매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인지를 해야 되죠. 그 은행이 이런 그때 부작용이 당시 은행, 나타날 수 있다는 지금도 사실 말이죠. 마찬가지. 은행이나 정권사, 금융기관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렇군요. 판매를 안 해야지. 어쨌든 아예 팔지를 그걸 말아야지. 팔면 네. 내 월급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 환율 문제가 IMF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또 키코 사태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요즘에 지금 너도 나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이 환율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이 환율 전쟁에 대한 상황 김상호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내용을 일단은 잘 파악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환율에 따라 움직이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근데 문제 왜 우리가 지금 시점에 환율을 짚어보냐 하면 환율의 방향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환율은 금리랑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달러의 강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되겠죠. 우리 상승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수출주에 바로 직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달러도 강세, 뭐 엔화도 강세, 유로화도 강세, 우리와 원화도 강세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겠죠. 또 반대로 다 약세면 또 상관이 없겠죠. 뭐 똑같으니까 조건이. 근데 문제가 지금 각자 나라들이 다 틀리니까. 지 먹고 살기 지금 지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가 바쁜 거예요. 미국만 빼고. 그러니까 미국은 아이씨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니들 뭐 조금 봐주는 척하죠. 니들이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안 올리고 있을게. 근데 얘들은 그러다가 지들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바로 올려버려요. 지 먹고 살 길로 가죠. 다 죽을 것 같아서 낮추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좀 거꾸로 올리고 올리려 있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 안 좋죠? 그렇죠. 일본도 사실 안 좋아요. 일본 국민들 저거 아베가 대통령의 총리죠? 총리라 네. 그래요. 총리를 왜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왜 신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거품만 잔뜩 껴가지고요. 이거 잘못 터지면은 일본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그냥 끌어올려 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돈은 풀렸는데 경기는 사는 듯 했죠.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살아나는 게 않고요. 아니에요. 그게 돈의 힘에 의해서 끌어올린 거란 말이죠. 억지로 풀어가지고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금리는 어떻게 돼요? 제로금리. 일본도 제로금리로 왔잖아요. 네네. 만약에 경제에 자신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미국처럼? 금리를 인상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는 낮추고 앉아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있으면은 금리를 올려야죠. 자신이 없으니까 금리는 잡아놓고 돈만 세리 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맞춰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잘못 가고 우리는 거기서 정말 우리 지금 살 길을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제대로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다 생각하고 네네. 우리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유로화나 엔화를 지금은 원래 엔달러 환율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당분간은 9월에서 길게는 12월까지는 달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림을 좀 네. 보고 이야기하면 네. 일단 달러 강세는 바로 자기네 나라의 자국의 경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미국이 2008년도 초반에 금리가 무려 20%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죠. 중견기업처럼 초반일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중국보다 더. 근데 그게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죠? 계속 내려오죠. 왜 그러냐면 계속 금리를 내리니 경기를 살리는 데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풀리니까 말이죠. 아니 자국 나라 돈이 풀리는 물론 이제 돈도 풀리지만 네네, 네. 또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돈이 풀리니까 음. 대출을 많이 하니까 그것보다도 자기 나라의 그 수출품들이 판매하기가 좋은 구조가 그렇죠. 되잖아요. 예. 똑같잖아요, 이거 어느 나라가. 그러니까 얘들이 금리를 올리는 척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91년도, 80년도 말도 올리는 척하다가 확 내려버리고 또 96년도에도 조금 올리는 척 하다가 또 2000년도로 확 내려버리고 6년도에 좀 올리는 하다가 또 내려버리고 거의 지금 제로금리 1%대, 0%대 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경기를 살리는데. 돈을 쥐고 있는 자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딴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저게 조금
주목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제 그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해놓을 부분,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언제였냐면 바로 2004년도와 6년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를 초래하거든요. 이때 당시 2004년도, 6년도 이전에 금리를 인상을 해요. 근데 천천히 인상을 합니다. 천천히. 2008년도 초반에 보게 되면 금리를 급박하게 인상하잖아요.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경제에. 근데 2006년, 5년도, 6년도에는 금리를 더 선하게 인상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비슷하죠.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고 올릴까 말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거품이 끼게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저는 다른 형국이라고 보기는 해요. 다른 형국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금리 인상 자체, 근데 그 다른 형국으로 보는 이유는 금리 인상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려는 척 하다가 우리 옐런 총장 이야기 잘하는데 철저하게 그 금리를 안 올리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할 그죠? 수 있는 한계 수치가 네. 미국에서 3% 이상, 4%까지는 못 올라갈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은 3% 이상을 때려 올리게 되면은 거의 미국 작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올리는. 근데 지금 거예요. 미국의 경기 상승 속도라든지 전반적인 걸 감안했을 때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계산을 안 넣고 계산했었단 말이에요. 금리가 5% 이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5% 이하에서는 중국이 G2로 이미 올라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치밀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3%대 목표 타켓은 지금 3.5에서 3.75는 잡혀는 있지만 2018년까지요. 근데 과연 그 속도가 얼마만큼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지금 이게 여기서 한번 드렸나요? 1편에서. 그때 앨런이 예전에 1980년대 때, 90년대 때 그때 미국이 그 다우존스가 3,000에서 12,000으로 튀어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요. 94년, 95년도에. 그거요 80몇 년도인가? 90년도인데 그게 93년, 4년도일 거예요. 그때 미국이 3,000포인트에서 이제 쫙 때려 올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IMF로 쫙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금리를 거의 7%, 8%까지 올립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 앨런 회장은 굉장히 금리를 반대해서 인상을. 지금처럼. 지금이랑 똑같네요. 예. 그랬는데 유일하게 앨런 회장만 그때 연방준비위원으로서 금리 인상을 무지하게 반대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반대를 찬성을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 회고를 할 때 그때 자기가 실수했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앨런 회장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경제에. 즉 적재적소에서 적정한 시간대 정확히 타이밍을 줘야 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쉽게 말하면 골든 타임인데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경기가 더 작살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골든 타임 못 살려주면. 근데 앨런 회장은 미국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지 중국 경기나 영국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앨런 회장이 브리티시 사건 나고 나서도 브렉시트 사건 나서도 일단 금리를 늦추했지만 이번에 나올 상황에서는 몰라요. 오늘 밤에 이 백발마녀가 뭐라고 어떻게 놔둘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2% 대출 금리가 지금 신규 대출 금리 2%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장 금리는 3.75 정도 나올 거예요. 3.75인데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를 봤을 때 미국이 1% 올리면 우리는 여기서 1.5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5%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뉴스에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였거든요. 작년 말에. 근데 1,250조 원 늘었단 말이에요. 분기별로, 지금 분기별로 30조, 40조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의 과열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시장 자체의 그 메커니즘이 소비의 강화보다는 소비가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벌 데가 없으니까 집담보 맡기고 그냥 그 돈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나중에 충격을 가해졌을 때 커다란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까 전에 김상호 대표님께서 조금 지금은 과거 사례와는 조금 다른 영국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어떤 면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네네.
그렇게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투자의 요건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주식 투자, 그다음에 예적금 요렇게 3단계로 해서 우리나라 그 중류층이라도 중하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보통 서민들이 투자하는 방식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IMF 지나고 2007년 지나고 나서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또 신경 써서 가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 외환 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외환 거래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도표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외환 개인 투자, 개인 예금이죠. 개인 예금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2015년 7월 달에서부터 올해까지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달러 말씀이시죠? 그렇죠. 달러가 지금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달러를 갖다가 달러 예금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엔 증권사도 이거 판매하는데 열붙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가셔서 제가 돈이 좀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는데 어디다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할까요? 아, 지수가 좀 불안하니까 외화 적금 드세요. 지수 떨어지면 이거 외화 올라가니까 IMF 때 기억나시죠? 그때 금융위기 때 기억나시죠? 960에 1600원 순식간에 한 80% 먹습니다. 60%. 아, 그거 좀 위험한데요. 잘못하면 깨고락지 되는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그게 그럴 때가 항상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 80%를 넘어섰다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먹는 거는 조금이고 그래서 잘못되면 지금 완전히 진짜 우리나라 먹혀버리는데. 외화 예금이 개인 투자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1조 원대에서 지금 9조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4, 5년 동안에. 거의 7, 8배가 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언젠가 미국이 꺾일 거고 한국이 꺾이면은 뭐든지 외화 자금이 조심해야 나는 달러를 내가 사서 내가 먹으면은 나는 이거 돈 벌겠네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조심해야 지금 돼요. 부동산도 안 되고 주식도 지지부지하고 이게 지지부지하니까 떨어질 건 같아.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 못 내는 자들이 꼭 주식에서 수익 근데 내려고 문제는- 생각하는 데는 수익 난 종목 근데 있는데 안 되니까 문제는-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은 아까 김상호 대표가 말했던 판매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예? 은행, 그 증권사. 근데 쉐이들 말이야. 그 개인들도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을 보고 조금 그걸 우리가 위험성을 알리기 지금 몇 위해서 번째입니까? 존재하잖아요. 보시다 그러면 우리.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2000년도 지금은. 이후에 네. 2007년도에 M그룹에서 박모 회장님께서 직접 펀드 열풍 불어가지고 8조 원, 10조 원 다 말아먹고 그죠? 우리 내정문 대표께서 정권사랑 그 만드셨죠. 다음에 2011년도에 인수를 하든 또 만드시든 증권사, 은행 이런 데서 ELS 판매해갖고 다 말아먹고 이번에는 외화 예금에서 또 말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도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가 좋다. 그러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방금 만약에 이 한국이 환율 타겟이 되면 관련 외환 상품이든 공격에 타겟되겠다고 조심하셔야 그러더라고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 뭐 제사 지내고 나면 떡 고시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고사 지내도 그 뭐냐면은 떡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그냥 이 짐승들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거든요. 개나 뭐 고양이나 뭐 새들이나 뭐든지 내가 한 80% 먹었다. 그럼 나머지 20%는 100% 다 먹으려 하지 말고요. 나머지 20%는 그냥 고시래 해주세요. 누가 먹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80에서 100까지 다 먹겠다 그러면 그 2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80%조차도 못 챙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50%, 40% 이거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거의 본전에 팔고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면 손실까지 나게 되고 환율도 저는 한 전문가 사실 아니라서 이게 뭐 60인지 80인지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다 그러고 판매자들이 그것만 제시를 한다. 주식에서 수익 못 내고 주식 추천해야 될 자들이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섰다라고 봐요. 이거 옛날에 기껏 조심하셔야 판매하고 돼요. 비슷한 네. 형국이거든요, 지금. 네. 네, 이렇게 달러 예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뭐 영향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은 그 외화 예금에 지금 가입하신 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은행에 가서 상담하면은 뭐 하라, 뭐 증권사에 가면은 뭐 외화 예금 드세요, 뭐 주가 하락하면은 막 환율 올라가니까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보시면 39억 달러에서 지금 83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 2, 3년 사이에 지금 네. 개인만 있는 건가요? 예, 아니면 기업들도 포함된 건가요? 기업까지 하면 지금 한 6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조 원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70조 원 하나로. 이게 또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환차익을 보면서 세이브를 시키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 일부분을. 근데 문제가 뭐 있냐면은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그 업종별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달러당. 펄프나 종이 가구 이쪽 부분은 1,100원 정도가 돼야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건 1,090원, 기계 전자장비는 1,087원이에요. 평균 에버리지 그 환율 수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으로 벌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전자통신기인 삼성전자는 1,055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00원 아래로 빠지면 영업이익이 확 떨어져 내려간다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1,055원, 전자통신기가 1,051원인데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자. 1,100원에 있던 환율이 개인 투자, 은행에서나 증권사에서 막 외환예금 드세요. 그래서 다 샀어. 그 환율이 안 올라가겠죠. 떨어지겠죠. 계속. 오히려. 그렇죠. 1,100원에서 1,050원으로, 왜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1,100원에서 1,050원으로 다운될 거란 말이에요. 파는 사람들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결국 사고 나니까 환율이 떨어져 버리는. 더 많이 보유하게 되니까 외환 보유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지는데, 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주가 떨어지면 환율도 샀어요. 외환도 샀어. 그럼 결국은 두 가지 중에 양날의 칼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달러를 계속 사들이면서 환율이 1,100원에서 예를 들어 1,000원으로 떨어뜨려 놨다고 칩시다. 그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반토막 나는 수도 있어요. 반토막까지. 그렇죠. 왜냐면 아까 보시면 전기전자 부품이 1,050원인데 이게 1,000원으로 때리거나 900원 때리게 되면 이 영업이익이 확 떨어진다고요. 이게. 네, 그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양날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처럼 환율이 자율시장에 의해서 뭐 했다면 괜찮은데 이게 과도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면은 제가 외환 시장의 딜러라고 하면은 제가 조지 서로스라면 한국 쳐버립니다, 진짜. 900원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쏟아 버버리지. 왜? 살 사람이 다 대기 중이잖아요. 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 한국에 가서 외환 던지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내는데 마음껏 때리지. 그러고서 그러면은 외환이 예를 들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두들겨 패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거라고요. 그런데 또 개인 투자가들은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외환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2,000에서 1,000으로 떨어질 때 외환이 9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나는 수익이 날 거고 외환을 더 살 거려. 외환을 더 살 거라고요. 그러면 계속 외환 보유고가 늘어날 것이고 워낙 강세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나라의 이 회사들은 더 죽을 맛이지. 네, 굉장히 지금 야정건 대표님께서 굉장히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환율 상황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쯤에서는 김상우 대표님, 네. 그 환율 전쟁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환율은.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움직일 거냐. 다음 이제 우리나라 그 기관이나 은행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느 한 방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리스크가 어떻게 된다, 수익이 어떻게 된다, 그 구조를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놔요. 그렇죠.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놔야 잡아야 돼요.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좀 빨리 움직여야겠다. 그러면 킥코 같은 저런 사태 안 나오거든요. 왜 손실 났는데 그것도 손실 많이 해야 되니까 더 해라고 하는 이런 건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더 크니까 나중에 은행 감당하니까 그냥 나자빠져 버리고 법정까지 가잖아요. 결국 은행이 책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은행도 손실이잖아요. 그런 꼴이 안 되려면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나오는 환율 문제도 양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환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분들은 제가 보면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그렇죠. 같아요. 다만 이제 수출주에 직격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수출은 우리가 누구와 경쟁하냐면은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들이 많죠. 또는 대만과에.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 유럽하고는 저는 크게 그걸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2016년도는 지금 우리가 당장 9월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8월, 9월. 그러면 다행히 지금은 원화도 강세, 엔화도 강세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흐름은 미 달러화가 움직이지만 결국에 수출하는 입장에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 도요타와 현대차 당연히 도요타가 1등이지만 미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전기전자 뭐 이런 것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네들 상관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원화와 엔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그걸 이제 합치면 그냥 하나로 보면 원엔 환율이죠. 이게 같이 강세거나 같이 약세면은 아무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갔을 때는 문제가 커져요. 이게 그냥 달러화보다 달러 강세냐보다 더 문제가 커져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원화의 강세, 엔화의 약세면은 수출주에 더 큰 타격을 입겠죠. 또 반대 원화의 약세, 엔화의 강세면은 우리 수출주에 상당히 이익이 오겠죠. 그게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상반기에.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본도 엔화 강세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 당장은 보면은 둘 다 강세가 좀 나와요. 지금은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수출주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까지 지금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환율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환율 상품에 투자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위치까지 가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호 대표님께 말씀 들어봤고요. 그럼 야정근 대표님께서도 이 환율 전쟁 앞으로도 전망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환율에서 외환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볼 수 있냐면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이탈시켰을 때 그 이탈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오히려 해서 환율이 올라가 줘서 경쟁력을 하거나 우리나라 뭐 방어선을 치거나 뭘 할 수가 있는데, 외화 예금이 증가를 하는 속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증가 속도가 강해지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더라도 그 뺀 자금의 공간을 외화 예금이 채워버리게 되면 환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그거에 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화 예금, 거주자 예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전보다 2배, 3배, 4배, 5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들이 돈이 빠져나갔을 때 환율이 급등하는 부분을 제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우리가 환율 10원 정도 상승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00원의 매출 이익과 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떨어지면 그만큼 1,200원이 하니까 환율이 10원, 20원 상승했을 때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기업의 수출주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를 이미 예측하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주가가 환율이 안 뛰고 역방향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건데, 역방향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원화, 엔화를 아시죠? 엔화가 120엔에서 100엔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고평가됐단 말이죠. 이래서 120엔을 우리가 1,200원으로 놓고 봤을 때 100엔으로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120엔에서 100엔으로 떨어졌다면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주가가 21,000원에서 16,00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우리나라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본이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G2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 하면서 지수 하락을 대비해서 그때 당시 했던 게 뭐냐면 외환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엠파이어 스피드 빌딩을 삽니다. 그래서 미국이 치욕이다 어쩌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뭘 했냐면 달러를 갖다가 무지하게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일본이 세계 1위였어요. 달러를 제일 많이 은행에서도 팔고 난리 났었다고. 그래서 뭐 개인들까지도 달러를 쟁겨놓을 정도였다고. 그게.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급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오니까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바도 작살난 거고, 소니도 작살난 거고,
다 작살나버리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여기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좀 더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네,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두 거장과 함께하는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대표님,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짤막하게 다음 주 투자 전략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은 짧게 하고 네. 환율을 마무리를 안 했으니까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을 그게 마무리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걸 조금 더 한 1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네. 투자 전략 좀 짧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알겠습니다.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국민들은 제가 보면 못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저는 눈가리가 왕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경기 하향하는 게 미국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유로존이 나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나아요. 근데 일본은 좋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 뭐 잘한다 어이구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본 지금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뭐든 간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이 금리 정책은 수단이 지금 다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G20이 만나서 우리 금리 정책은 별 수단이 안 된 것 같다. 그 소비 진작 효과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통화 정책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두두두두두 그냥 다 뿌려버리고 그냥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이고 잘한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헛거품이 이렇게 풍선이 효과로 커져 있는데 거기다 돈을 풀면 더 효과가 더 풍선 효과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금융 네. 회사 은행들 있죠. 은행들이 연쇄 도산 나옵니다. 어쨌든 너무 심하게 또 네,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이치뱅크가 한번 그러면 망할 이제 뻔했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국가 신용 등급 일본보다 좋고 상향하죠. 그럼 우리는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채 발행을 하면 돼요. 그게 바로 통화 정책이 국채 발행이요? 그렇죠. 그게 금리 정책이 아니고 재정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라 야 미국, 일본, 유럽 우리 신용 등급 좋잖아. 돈 투자해. 대신 그 비용이 낮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예전보다도. 그런 거는 우리가 손 안 들고 코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원화의 부분이고 강세겠네.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 또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간다면 이거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환율에 대한 주식보다는 환 상품이 더 문제네요. 저는 그렇죠.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야정문 전문가 통해서 들으면서 좀 문제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그 것 상품이 같은데 그 결국에는 부분이- 전체 주식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그 부분이 옛날에 ELS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장의 비밀까지 네, 말씀을 시간이 사실 근데 뭐 거의 다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네. 다 돼버렸습니다. 하지 말까요? 네, 뭐 한마디 정도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 NO! 아닙니다. 삼성전자 부품주, 관련 부품주, 성장주도 갑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다음 또 하나. 시장은 그대로다. NO! 그 또한 손실나는 자의 변명입니다. 그동안에 수익 나는 종목 한 달간, 2주간 충분히 있었다. 수익 종목 뭐로 수익 낼 거냐에 포커스를 맞추시라. 또 하나. 단타해야만 수익 난다? 왜? 가져가면 수익 안 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역사상 초단타 매매에서 매일매일 사고 일주일 내에 사고 팔고 해서 수익 난 사람은 없다. 없습니다. 좋은 종목 포트 안에 결국에는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내주냐면 포트 안에 단타 친 종목이 아니라 포트 안에 수익 날 종목을 가져가서 오랫동안 봐줬던 종목 물 뿌리고 아껴주고 그런 종목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내어줍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야정우 대표님 혹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웬만하면 현금화하십시오. 현금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9월에 들어서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